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정부가 지지난주에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도 함께 공개되면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그 현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에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노태우 정부 시절 당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됐던 일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수도권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이제 중동 등이 있습니다. 이 역사상 최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라고 불렸었는데요. 네. 이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을 목표로 시작이 됐고요. 이 경제 성장과 함께 팽창하던 이 도시 인구를 이제 수용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네. 주택 가격을 잡는 데도 영향을 줬고요. 하지만 지금은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도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노후화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를 정비해서 새 집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일기 신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 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20만 가구를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계획이고요. 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 계획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도 적용을 해서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위해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 펀드도 조성을 하고요. 이 선도지구라는 네. 게 딱 들어오는데 선도지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선도지구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에서 지역별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2만 6천 가구 이상이 지정이 되고요. 지역별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지역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선도지구에 선정된다고 하면 이제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이제 각종 규제가 완화돼서 사업성이 높아지고요. 네.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에 선정되기 위한 단지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에는 주민 동의와 단지 규모 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제가 일기 신도시 중 하나 이제 부천 중동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서 이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3년도에 지어졌고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구축이 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새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택 공급의 메카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소위 예산과 또 금융면에서 이제 특혜를 좀 주고 저희들은 이게 노후도시 특별정비법의 소위 일기 신도시인데요. 그 제도를 전적으로 믿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도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100%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이제 2000 통합 세대 수가 2387세대인데요. 최소한도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4000 몇백 세대 정도는 나와야 시공사에서 또 이익을 얻고 그리고 또 이 조합원들도 윈윈하는 저희들은 이제 일기 신도시 가운데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평균 21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18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3종 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00%였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350%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요거는 기본 용적률이고 계획 용적률을 여지를 450%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대라든가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미리 이제 여기 지역에 이제 컨설팅 담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일단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프랑카드도 붙여주고 현수막도 걸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도지구로 선정되려고 이 조합원들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벌써부터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부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3본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용적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높이는 정비 사업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안에서 중동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를 했어요. 현재 평균 용적률이 한 216%입니다. 네. 이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중동 내 주택이 현재 한 5만 8천 가구에서 8만 2천 가구로 2만 4천 가구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군포시 같은 경우는 3본의 이제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3본 내 주택은 4만 2천 가구에서 5만 8천 가구로 1만 6천 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평촌과 분당, 일산 등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더 발표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들 신도시에서 2027년에 첫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한 3년 정도 남은 셈인데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서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천 가구, 착공 4만 6천 가구를 이제 추진을 하고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서 총 이제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다시금 이제 주택 공급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이같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탄력을 받자 1기 신도시 이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부천 중동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이번에 재건축 추진하기 전에 사전 동의율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사실상 매수자 간의 거래 희망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부동산 전체가 개점 휴업 상태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 뭐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 입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기가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데 되겠어? 사업성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건설사에서 이렇게 뛰어들지 않을 거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그 관리처분인가부터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묶어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금 빨리 사업 진행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인식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용적률 높여주고 한다 그러면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조금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2단지에 있는 전용 5구 기준으로는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5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우 동부 아파트 기준으로 134제곱미터 기준은 최근에 9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22년 상반기 최고가 기준 85% 이상은 거래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됐을 때 부천이 워낙 구축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많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기대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천 중동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자연스레 발생하고 그동안 부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 저평가되어 있던 이미지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다양한 인프라와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7호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부천으로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까지 이제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물론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과거처럼 중간에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네, 정부는 이제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에 첫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었는데요. 네. 이 같은 신도시 재개발 계획, 이 목표가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추진해야 15년 후에 이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 공감이 되는데요. 1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요.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겠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사실상 지금 이주해야 됩니다. 일단 2027년 착공은 불가능하고요. 조합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주해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 착공 들어가면 매우 베스트입니다. 매우 베스트고 아마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1기 신도시가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도지구란 건 어떤 의미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이주 수요, 주변 전세 가격 상승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순서를 정하는데 그래도 1번 타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혜택을 받아서 스타트는 끊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선도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권 후반이 된다든지 대선 기간이 된다든지 차기 정부가 됐을 때 윤석열 정부처럼 일관성 있게 선도지구를 추진하겠느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현재 11월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은 15년 후 정도 되면 저는 뭐 충분히 착공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된 단지들은 사실상 이게 20년이 지나도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지금 정비 사업이 거의 모든 1기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역마다 개발 속도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이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책이 나왔는데요. 1기 신도시의 집값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인만 연구소장과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공사비는 똑같거든요. 분당이나 일산이나 삼본이나 중동이나 평촌이나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일반 분양가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높은 일반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마 재건축 속도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분당 신도시가 좀 유력하지 않나. 분당 신도시 가보면 굉장히 좀 활기가 뜨겁고요. 저도 그 주민 설명회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토요일에 오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에도 사람들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신도시들은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저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한 5억 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당 신도시는 5억 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일반 분양가를 보더라도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용 8사가 일반 분양가를 15억, 20억 정도 책정을 해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지역인데 나머지 신도시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별로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아마 속도가 앞으로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일산 신도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당보다는 일산 신도시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평촌 신도시는 조금 양상이 좀 다릅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선도지구가 좀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세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들.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을 두고 한 4개 정도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고양시, 일산 신도시도 한 3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있는 범계역에 가장 좋은 단지가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가 있는데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중앙공원이 있는 향촌마을 이런 아파트들이 선도지구 추진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 수요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유입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분쟁 중이거든요. 3단지, 5단지도 덩달아서 지금 올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장 입지가 좋은 단지가 아닌 다른 단지들이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는 아마 생각보다 선도지구 지정의 열기라든지 재건축 속도에 좀 많이 더디지 않을까?
또 안양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뭐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촌 신도시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번하고 중동 신도시는 이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관건이 3번 신도시나 중동 신도시 뭐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0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당근을 많이 주느냐.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한마디로 많이 내려줄 수 있느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좌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1기 신도시 현장 분위기와 사업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